자, 이번 시간은 제3강이죠.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인데, 여기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뭐 공법과 사법관계, 공사법 이원론에 의해서, 자, 우리 행정법은 공법 체계죠. 근데 행정상 법률관계에 보시면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 공법관계가 있고, 사법에 의해서 관계들은 규율되는 사법관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특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하면 결국은 공권과 공의무를 말합니다. 공권과 공의무를 배우시고 특히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은 뒤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료, 당사자, 그 다음에 특별 권력관계를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죠.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보시면 행정 주체를 일반 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말하죠.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행정상의 공법관계, 즉 행정법관계를 하고, 후자 사법이 지배하는 영역을 행정상의 사법관계를 합니다. 사법관계를 국구관계라고도 해요. 국구관계라고도 합니다. 공법관계를 또 행정법관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간단히 보셔야 돼요. 이 국구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행정 주체인 국가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보다 행정 주체인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 사회보다 우월적인 지를 가지죠. 이게 공법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관계는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니까 공법관계인데, 자, 우리가 행정 주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을 임용했어요. 임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 수행을 하도록 그럼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죠. 뭐 컴퓨터가 필요하다, 책상이 필요하다, 또 관공서가 필요하다. 자, 이런 걸 우리 국가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민간 영역, 즉 사법 관계를 이용해서 뭐 컴퓨터 삼성한테 뭐 100대 갖거라, 100대, 2만 대, 2만 대에서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관용차도 구입해야죠. 이런 것은 사법 영역에서 행정 주체가 어떻게 돼요? 사법 영역에서 사와야죠. 이 돈을 줘야 합니다. 돈을 주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국가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죠. 바로 세입을 통해서 이때 세금을 걷어서 바로 국고은행이 어디예요?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다 집어넣고 다음 연도 예산을 쪄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맞죠? 이때 예산을 타가지고 각 행정기관에 배분을 해주죠.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다 배분하죠. 편성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때요? 이 돈을 어디에 놓습니까? 우리 개인도 자기 금고가 있죠. 개인 금고. 어디에요? 우리 은행이 있죠. 은행 통장이 있죠. 은행에 맡겨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바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이때 돈을 집어넣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쓰죠. 물품 살 때 돈을 갖다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국구은행 역할을 해서 국구관계라고 해요. 사법관계는 결국 이 국구관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 우리 대륙법계는 공사법이 서로 다른 원리에서 규율됩니다. 영립법계는 공사법 1원론이죠. 영립법계는 보통법 체계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 요소와 사법 요소를 한꺼번에 보통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행정법은 별도로 2000년 이후에 행정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규율합니다. 법칙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공사법의 구별 실익, 이건 뭐 다른 게, 네, 법칙이 다르니까, 우리가 행정 절차적인 요소, 이런 틀리죠. 우리 이제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는 행정 절차법을 이용하죠. 그리고 사법은 뭐 사법 절차를 이용하죠. 또 우리가 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구제해주는 구제법 틀려요. 민사관계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법관계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런 법도 틀리고 또 절차도 틀리고 구제 제도도 틀려집니다.
공법과 사법의 연관 교차, 그죠?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교차하는 영역이 있다. 뭘 대충 봐두시고요. 자, 우리 이제 이어서 볼 것이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또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좀 전에 봤던 공사법의 구별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쭉 보고 하죠.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공사법의 구별 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공법관계, 그죠? 절차법 보세요. 절차법, 실체법, 행정절차법, 집행법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체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실체법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 법적 분쟁,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구조가 원칙이죠.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이에요. 그죠? 네, 절차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정절차법도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 행정절차법도 절차법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요거는 사후구제제도고, 권익침해가 되고 난 후에 구제를 해주는 사후구제제도고, 요거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어떤 불이익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미리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이에요. 그 집행법은 뭐예요? 집행법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어때요?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여기 이제 공법관계죠. 여기서는 국가가, 자, 여러분들, 국가가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과세처분을 했어요. 1억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아요. 일단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죠? 강제 집행을 해요. 이거 자력강제예요. 국가가 직접 겁니다. 그죠? 또 어떤 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했다면, 그죠? 우리 국가가, 그죠?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벌을 부과함으로써 또 법 위반을 갖다가 못하도록 막죠. 이렇게 집행법에 있어서도 자력강제, 자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법관계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행정심판법 없어요. 없고, 민사법원의 권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뭐, 이거 마찬가지, 요거 쭉 보시고, 여기 이제 실체법도 달라져요. 여기는 당연히 실체법에서 공법 원리 적용,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을 긍정하죠. 소멸시효도 단계예요. 불법행위 시 국가비상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사법은 우리가 이 사법관계에서 사법 원리 적용,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 인정 안 되죠. 여기는 공정력 등 행정주체에게 우월적인 주의, 특권을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관계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명령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대등 관계고 사적 자치가 허용됩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죠. 장기 선멸시효.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어요. 돈 안 갚아요. 10년 동안 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내 채권이 10년 동안 권리 불행사가 있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요거는요. 우리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국가가 나한테 과세처분을 1억 했습니다. 자, 근데 국가가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국가가 권리행사,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안 해가지고 몇 년, 5년이 경과하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공법상 금전채권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 뭐냐면, 여기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민법이 있어요. 민법에 불법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고 보시고, 이 사적 자치가 적용 안 되죠. 예. 이거 탈액강제. 여러분들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안 갚아요. 어떻게 해요? 법원이 힘을 빌려서 강제하죠.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죠. 행정벌을, 자력구제 안 돼요. 친구가 돈 빌려갔어요. 안 갚아요. 내가 가서 때려준다. 안 돼요. 안 되죠? 벌금 물려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나눠집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깁니다.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에서 이렇게 마인드를 갖다가, 이런 절차와 체계에서 행정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이어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이 종류를 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야죠. 자, 종류 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 됐죠? 행정조직법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작용법적 관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기관은요, 행정조직법상의 근거와 이 행정조직법에 행정권한이 주어졌을 때만 그 행정권한이 범위 내에서, 그 행정권한이 한계 내에서 행정활동을 해야 하고, 또 행정활동할 때 또 작용법적 근거, 즉 법률유보. 여러분들, 작용법적 근거, 법률유보 같은 말이에요. 법률유보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요거는 법률유보, 법률이 근거 같은 말이죠. 요것이 적용된다. 그러면 조직법적 관계, 우리가 좀 뒤에 할 건데, 요거 행정조직, 자, 우리 국가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있죠.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어요. 내부 관계. 그 다음에 행정주체 사원간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원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근거됩니다.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서 다 정해져요. 자, 이른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죠? 대통령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을 통괄하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통괄하고, 각 부장관은 기획지정부부터 법무부, 행정안전부 각각의 행정권한이 행정조직법상의 근거와 한계에서 행정조직법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리고 또 와서 행정안전부다, 법무부다, 이렇게 하면 기획지정부다. 그럼 또 이 자유법적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또 법률유보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요거는 행정조직법 관계는 내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부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행정조직 있으면 그 외부 관계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국민과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 국민과의 관계. 네. 외부 관계예요. 이 외부 관계에 보시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공법 관계는 이게 뭐예요?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 이게 권력 관계예요. 이 관리 관계, 비권력 관계는 이 전례적 의미, 전례적 공법 관계라고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권력 관계. 공법 관계, 그죠? 권력 관계를 말합니다.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돼요. 이 관리 관계는 이 본질이 사법 관계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이 본질, 관리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사법 관계예요. 형식은 공법 관계이지만, 형식은 뭐예요? 이 형식은 뭐예요? 형식은 공법 관계인데, 관리 관계는 그 본질 내용이 뭐라고요? 사법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관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형식은 공법 관계이지만, 본질이 사법 관계니까 원칙적으로 사법 적용. 그 다음에 소송은요? 그러면 민사소송.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법이네. 공공성 띠는 법이네. 범위 내에서 공법 적용.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적용. 행정소송에 의합니다. 이렇게. 요것만 그냥 해놓으시고. 요거는 이 관리관계 이론은 어디에서요? 이 관리관계 이론은 일본에서, 프랑스에서 비롯해서 일본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사법관계 보세요. 이 순수한 협의 사법관계, 국공관 당연히 사법적이에요. 사법적용. 또 소송 유형은 뭐라고 하죠? 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는 독일 이론이에요. 독일 이론이고, 이 관리관계 이론과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이용해서 행하는 행정활동.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관리관계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돼요.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 정도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이제 보셔야죠. 자, 우리 이제 보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종류부셨고, 이때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가 나오죠. 이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요? 행정상 법률 관계를 행정주체와 행정기체, 즉 사인이 일정한 행정상 법률 관계를 맺으면 이때 그 법적 효과로서 공권과 공의무가 발생하죠. 이 행정상 법률 관계의 이 효과가 귀속되는 주의를 가진 자를 당사자라고 해요. 우리 행정심판 소송에도 중요하죠. 공권과 공의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추체 볼게요. 자, 당사자입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기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먼저 보죠.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중요하죠. 행정기관의 행위, 법적 효과와 통일적, 계속적, 기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그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자, 누가 있어요? 당사자? 자, 행정기관의 행위, 법적 효과의 통일적, 기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있대요. 우리 행정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그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는 구분돼야 돼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및 행정청과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란 가장 중요해요. 국가 등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자,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은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 의사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행정청이에요. 또는 행정관청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은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가 아니에요.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는 누가예요? 이 행정청은 결국 뭐예요? 행정사무 담당자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사무 담당자고,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청이 일단 행위가 있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권리 의무는 그 기속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라 누구예요? 국가 또는 행정기관,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은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성,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성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항고소송에서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다 가서 할 건데,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에서만 피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상 사법관계에서 국가와 우리 국민인 갑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가야죠.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국가를 피고로 합니다. 행정주체는 피고로 해야지 행정기관을 대상하면 안 돼요. 또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만큼은 행정소송이 편의를 위해서 이때 피고적격 누가? 피고적격을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피고적격이 행정청이 돼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행정청하고 행정주체를 비교해 볼게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여러분들 행정청 보세요, 이게. 행정주체부터 볼까요? 자, 누가 있어? 국가. 자, 공공단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지방자치단체. 있죠. 넘겨서. 여기 세 번째 번호예요. 종류 보세요. 국가, 공공단체, 공무터 사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류 보시면 세 번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자, 공무탁 사인. 사인은 원래 행정주체가 될 수 없죠. 하지만 법률이 근거해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이렇게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은 이렇게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잠깐요. 그럼 우리 잠깐 앞에서 보시면 국가 공공단체. 제가 이제 공공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서 우선 행정청과 자,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행정청을 구분하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요건 일단은 이렇게 행정청과 행정주체로 구분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은 행정주체에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종류에서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어요. 공공단체에서 보실 것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이게 가장 전형적인 공공단체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우리가 공법상 사단법인을 보통 공공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조합이라든지 회, 의사회, 변호사죠. 각종 조합, 농업협동조합, 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의사회, 의사회, 변호사회 이런 거, 약사회, 한의사회. 그러니까 각종 조합과 회는 다 공법상 사단법인이고 공공조합이라고 해요. 공법상 재단법인을 갖다가 공재단이라 하고, 자, 공재단은 뭐예요? 공법상 재단법인이죠. 말 그대로 우리 행정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실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해요. 재산이 본체입니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이 있는데, 영조물 법인은 이 공공조합과 공재단의 요소가 합쳐진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지금 영조물 법인이에요. 중요합니다. 영조물 법인입니다. 그 나머지 군립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의 산하의 일정한 행정조직 단위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때 영조물 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군립대학은 모두 영조물이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의 일개 산하의 행정조직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는 영조물 법인으로서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만 그래요. 군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만 그렇습니다. 자, 공무수탁사인 말씀드렸고, 이때 공무수탁사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주체설이 5설이고, 여기 뭐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제라든지, 자, 호적 사무를 집행하는 상선의 선장, 별정 우체국장, 사립대학의 총장.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5번은 주의하십시오. 이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성이 5선은 긍정하지만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 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판례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이때 공무수탁 사인성을 부정하니까 이것은 행정주체성이 부정되는 거죠. 이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보면 근로자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법인체에서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봉급을 주죠. 봉급을 주는데 이때 소득세 있죠. 자, 이 사람 봉급이 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주는데 이때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합니다. 누가요? 사업자에게 합니다.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어줍니다. 사업자가 100만 원 중에서 3%를 한다면 3%를 떼고 97만 원 주고요. 이 3%를 모아서 이때 분기마다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아시겠죠? 판례가 중요하다. 공무수탁사인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하고, 자, 행정객체는 우리 일반 국민, 사인을 말하는데, 자, 우리 사인이 원칙이 되고요. 공공단체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요거까지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요거는 자, 앞에서 배웠던 우리 행정법 관계의 특성과 똑같습니다.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 이게 행정법 관계의 특질로 나타나고, 요것이 뒤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어만 간단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당연히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사법에 비해서 이런 특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시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내용 있죠? 요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용어만 익히고 뒤에서 행정행위 효력에서 다시 공부 들어올게요. 자, 일단,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또는 확정력, 강제력, 권리 의무의 특성, 권리구조의 특성. 여기서 이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이런 효력. 특히 이런들, 존속력에서 불가쟁력 있죠? 이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에서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고, 그죠? 이런 효력 등은 뒤에서 따로, 여러분들 행정행위 효력에서 배우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 의무의 특성에서, 요런 내용은, 요거는 바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뒤에서 바로 또 나와요. 즉, 다음 강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권리구조의 특성, 이것은 5편서 배워요. 행정구제법에서 배웁니다. 이건 행정구제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거, 권리 의무의 특성이라든지, 행정상 손해전보, 예를 들면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에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이런 거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행정법 관계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법 관계 내용, 결국 행정법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서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바로 공권과 공의무죠. 공권이 뭐냐 보세요. 자, 여기 나왔는데, 자, 일단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란 행정법 관계에서 당사자, 즉 행정주체와 행정기체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를 말한다. 특징,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므로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죠.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률에서 정한 대로 행정주체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공권을 배우는데, 이런데 공권을 보시면 이제 공권의 의의부터 볼까요? 자, 공권이란 뭐냐? 사건과 대비되는데,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 관계에 있어서 권리 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법상의 힘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권은 뭐라고요? 공권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다.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이제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같은 말이에요. 자, 됐죠? 퍼보세요. 의 보세요.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법규가 공익 차원에서 행정 주체나 제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개인이 받는 이익. 근거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을 보통 이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라고 해요. 허가 관계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 이것은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허를 뒤에서 배웁니다. 특허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받는 이익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구분되는 게 이제 보호이익이죠.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보면, 요런 이제 보면,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세요. 근거 법률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 사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 있다 한다면, 이때 우리 사인이 이익은 뭐예요? 개인적 공권. 줄여서 공권이에요. 개인적 공권이에요. 이 개인적 공권이 이와 같이 사인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 사인, 얘를 갑이다 하면 갑이요.
사인에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거법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은 이게 개인적 공권인데, 이 근거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을 뭐라고 해요? 어? 반사적 이익. 근거법률이 공익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어떤 공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우리 사인이 받는 이익이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으로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사실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거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적 공권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이익은 사실 직권이만 해요. 보세요. 이 크기가 이만해. 크기가 이만해.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 근거 행정법규에서 공익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행정법규에서 받는 이익은 이따만해. 자, 여러분들 왜 이 법률상 이익에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분하냐? 요놈이 침해되면 이놈이 침해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상 손해전보를 통해서 구제를 해줘요. 근데 이놈이 침해되면 행정상 손해전보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에서 봐보세요. 제 노란각 친 거. 노란 비금 친 부분. 이 부분은요. 이것이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이 반사적 이익이죠. 이 나머지 부분.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으로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근거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 이익인 개인적 공권으로 격상돼서 보호되지 않는 이익. 이런 이익이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종전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보호이익이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때문에, 그죠? 이제는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까지 이제 뭐로 본다? 법률상 이익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나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즉, 법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그죠? 판례죠.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뭐다? 이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고 법률상 이익에서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또 행정상 손해전보,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 반사적 이익이 심해졌을 때는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전보로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도 안 해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요게 좀 돼서 여기 내용이 거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 공권이 침해되면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국가에 대한 청구권 인정입니다. 행정소송도 인정되고 자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이런 행위를 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반사적이 안 돼, 이건. 안 되고, 요거 형태를 한번 다 설명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자, 이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권의 종류죠. 공권의 종류,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국가적 공권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것이 있다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넘기셔서, 개인적 공권 중요. 앞으로 제가 공권하면 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개념 봐볼까요?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요 내용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한번 받으시고. 자, 공권의 특성. 자, 공권의 이름들. 자, 기본적으로 공권은 공익을 위해서 시행됩니다. 맞죠? 국가의 공익적 견제에서 인정돼요. 공익성이 인정되죠. 자, 우리 개인적 공권의 특성은 이런 공익성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국가적 공권의 특성. 이어서 봐보세요. 자, 우리가 배울 것은 개인적 공권의 특성. 이것이 우리는 중요하죠. 이런 공익성 때문에. 자, 이런 개인적 공권의 공익성 때문에 이 상대성. 즉, 공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권이 공익성으로부터 상대성이 나오고 이 상대성으로부터 불융통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 공권은 공익보호 플러스 사익보호성이 있죠. 공익성 때문에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돼요.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포기하고 권리 불행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 자, 오늘 감남과 을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선거날이에요. 오늘 투표 행위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이때 날이 좋으니까 그냥 감남과 을례는 놀러 갔습니다. 자, 그건 공권이 포기가 있는 것입니까? 공권이 불행사, 선거권이 불행사가 있는 것입니까? 선거권이 불행사가 있을 뿐이에요. 선거권을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 공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권을 권리면서 의무의 성질이에요. 오늘 투표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권리 불행사로서 권리 행사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가죠. 하지만 이제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포기와 권리 불행사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권 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주로 하는 것은 이전성이 인정됩니다. 손실배상 청구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죠. 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권 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주로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의 내용이 주로 경제적 가치,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할 때에는 이전이나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70점 구간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소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소에서 빌러의 3요소를 봐보세요. 일단 이게 이제 근대국가 성립하면서 우리 빌러 요소가 공권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강행법규성, 근거법규가 강행법규하고, 그 다음에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하고, 의사력의 존재, 법상의 힘 존재,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 법률이에요.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이 근거 법률이요. 행정청에게 이 사익을 실현해주는 행위 의무가 있게 돼요. 존재하죠. 기속행위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 법률이 개인이 이익을 보호하면서 행정기관이 이걸 해주도록 행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사인이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야, 국가가 나한테 근거법률에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익을 실현, 공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익 실현 청구, 즉 공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공권 청구에 대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이익을 실현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청구했습니다. 청구하죠. 자, 근데 청구한 대로 행위 의무, 어떤 처분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익 실현해 주면 끝나죠.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요? 근거법률이 분명히 이렇게 사익보호하고 있고 행위 의무가 주어지는데 안 해줘. 그럼 나는 재판 청구 행사해야죠. 그죠? 어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재판 청구
총권을 통해서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의사력이 존재. 이게 뭐예요? 법상 힘 존재, 소구 가능성이라고 해요. 혹시 시험에서 소구 가능성이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근대국가 성립했을 때 빌려기수가 주장하던 이런 3요소론일 때는 이게 중요했어요. 중요했는데 오늘날 현대국가는 실질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가 실현되면서 재판청권이 국민이 청권적 기본권으로 일반적으로 다 인정돼. 행정소송권이 다 인정된단 말이에요. 인정되고 또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를 시작해요. 행정소송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이 대상을 갖다가 위법한 처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심이 있다. 위법한 처분이기만 하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빌려기수의 3요소론에서 2요소론으로 변했는데요. 오늘날 그 독재적 의의를 상실한 것은 의사력이에요. 소구 가능성이에요. 왜?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이제는 재판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를 취함으로써 이때는 언제나 소구 가능성, 의사력의 힘이 존재가 당연히 인정되니까 오늘날 공권성립이 이 3요소론 중에서 그 독재적 의의를 상실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2요소론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개인적 공권이 발생 근거는 뭐냐? 다양해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법원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 뭐예요? 법률이에요. 법률. 그럼 법률만 인정되는가? 법률에 의해서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보시죠. 이게 법률뿐만 아니라, 여기 법규, 명령, 행정, 행위, 관습법, 조리,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판례가 긍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히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 사례 있죠. 이때 적극설 다우선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어요. 알 권리. 그죠? 알 권리.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권. 이거 인정되죠. 하지만 뭐가 인정 안 돼요? 여기 또 접견권도 있네요. 그죠? 알 권리, 접견권,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권. 자, 이 세 가지죠. 그런데 환경권은요? 환경권은 돼야 안 돼요? 이때 환경권은, 이때 보시면, 그죠? 그 구체적 권리성이 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거, 이렇게 알 권리, 접견권, 사회단체 등록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됐지만 환경권은 인정돼야 안 돼요. 그죠? 인정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이 환경권은 인정 안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원고주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권리성이 부정돼 있다. 꼭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쭉 보는데,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은, 요거는 이제 본문 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많이 할 거니까, 행위 의무의 확대 측면에서, 사익보호성의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개인적 공권이 확대가 된다는 거, 요 내용만 간단히 봐두세요. 요거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많이 할 거고, 기초 강의에서는 행위 의무의 확대,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확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이용권,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 요거, 용어만 익혀 두시고요. 개념 및 성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잠깐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영과 관련돼서 나온 건데, 요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 요 내용 개념만,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발급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쭉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어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서하고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정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에서 이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쭉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 그 특별 행정법 관계죠. 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다른 거 아니고, 특별 권력 관계, 요 내용 보시면, 요거 잠깐 내용을 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 비교 나와요. 요거 간단히 제가, 요 내용이 좀 돼 있으니까, 요것만 되는데, 요거 보는데요. 제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행정 주체가 있어요. 이거 간단히 볼게요. 개념 중요합니다. 자, 우리 행정 객체가 있죠. 행정 객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국민이 있고요. 일반 국민 있고 일반 국민 사인이죠. 사인을 대표해서 씁니다. 그러면 행정 주체 봐보세요. 행정 주체에 이 내부 관계가 있죠. 내부 관계가 있고 이 내부 관계 넘어서 외부 관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 사인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행정 주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국가 행정 권력 있죠? 국가 행정 권력. 국가 행정 권력. 국가 행정 권력. 그래서 우리가, 자, 국가 행정권이라 하죠. 자, 국가 행정권이 일반 행정작용. 일반 행정작용이죠. 일반 행정작용은 이렇게 행정주체 외부에서 행해집니다. 일반 행정작용. 국가의 보통 행정작용 같은 말이에요. 자, 국가의 보통 행정작용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공익실현을 위한 활동이죠. 공익실현. 공익실현 작용이에요. 이런 관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일반 행정작용 관계. 이런 관계를 갖다가 뭐랍니까? 일반 띄고 이 권력을 띄어서 자, 국가 행정 권력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행사되는 관계 이거 갖다가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쉽잖아요.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이것만 그죠? 요거 그래서 이 관계, 일반 권력 관계 외부 작용 이 외부 작용을 규율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다른 말로 행정작용법이라고 하죠. 행정작용법 관계라 하죠. 행정작용법, 법률이 근거해서 규율되는 관계, 행정작용법 관계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행정작용법 관계가 바로 일반 권력 관계예요. 요걸 규율하는 게, 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 권력 관계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내부 구성은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 내부에? 재소자 있죠? 재소자 있고. 또, 국립대학교 재학생, 국립대 재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행정주체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대상 앞으로 임용되시면 대상이 되실 거고 재소자는 우리 법무부 산하의 교종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 국립대학교 재학생을 말해요. 자, 그러면 국가 행정 권력 자, 예를 들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 한다고요? 소수자 국민이라고 해요. 소수자 국민. 그러면 국가 행정 권력이 일반 국민, 불특정 다수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소수자 국민에 대해서 행사되는 관계. 즉,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행사되는 관계.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자, 공무원을 예를 들면, 자, 국가와 우리 공무원 간의 근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무 관계라는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돼요. 자, 전체, 우리 국가가 이렇게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시와 활동을 담당하실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시오. 이렇게 청약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래요? 좋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그래서 이런 근무 관계라는 특별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또 이 재소자 보세요.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을 통해서 형벌을 보고받아요. 3년 징역 받았어요. 4년 징역, 5년 징역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재사회화가 그 목적이에요. 맞죠? 재사회화가 그 목적이에요.
법무부 산하에 규정시되어 있습니다. 소수자국민이죠. 이런 특별한 목적, 제4회의 목적에 특별한 원인에서 이 제소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상대방이 동의란 특별 원인에 의해서 제소자는 행정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근무관계, 제소자 관계. 이건 제약 관계. 이런 거. 이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성립하는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예요.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 내부 문제고 일반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 외부 문제입니다. 외부 관계입니다.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권력 관계로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별 권력 관계는 오토마이어가 법치 행정의 원리. 자, 이런 독일 상황을 보시면 이때 독일에서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오토마이어는 시민 세력을 위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통해서 군주를 통제하고 군주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때 오토마이어는 이 군주를 위해서 이 행정 주체 내부에서만큼은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특별 권력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특별 권력 관계. 자, 이 당시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세력 균형이 일어나니까 국가 권력을 3등분해서 입법권을 누가 가져가? 시민이 대표가 가져가죠. 행정권을 군주에게 주죠. 그죠? 언젠가는 내가 뺏겠지만 지금은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행정권을 군주에게 줍니다. 군주가 어제까지 내가 국권력 혼자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3등분해서 언제는 행정권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이런 거예요. 야, 군주 당신에게 행정권 줄게요. 대신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있죠? 시민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국회가 만든 이 법률에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원리에서 이 외부 작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신은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이제 오토마이어가 군주에 주는 거예요. 요 영역만큼은 당신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설정해주는 이론적 근거가 야, 시민들이 만든 법을 봐봐라. 이거 법을 봐봐라. 여기 사람이죠. 국가라는 법인이 있죠. 사람이 있죠. 이 자연이 사이 있죠. 시민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 외부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인격 내부의 법이 침투할 수 없다. 법인격 불침투설을 그 근거로 해서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만들어서 군주에게 시민들이 만든 이 법치 행정의 원리가 이게 적용 안 돼요.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행정권의 내부 문제,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만들어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행정주체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규례, 누가 규례예요? 군주가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행정규칙, 요거 용어를 뒤에 배웁니다.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규율하고 제소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내용이 크게 나와 있어요. 다 설명드렸고 특징 봐보세요. 일반 권력 관계에서 통일되는 법치주의나 행정이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특별 권력 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징. 맞죠? 그 인정예부의 학설, 지금 인정론 또 나오죠. 잘못됐네. 보고 요 비교 문제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 이런 내용, 이런 특징을 내용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그냥 특별 권력 관계에서 지금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요 내용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본 강의에서 상당히 들어가죠. 개념, 요 개념, 권력적 기초, 목적, 관계, 성질, 성립, 법치주의, 그죠? 행정규칙, 요거 별표 3개,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법규성 부정.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누구만 구속한다? 공무원만을 구속한다.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는 효력, 법규성 부정. 요거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 요걸 설명드렸어요. 읽어보시고. 이론적 기축.
국가법인격의 법의 불침투성 이론, 요 이론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 구체적 내용, 법치주의 제한, 기본권 제한, 사법심사 제한, 행정기축의 비법규성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막 우리 공무원 막 기본권 마음대로 제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군주가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니까. 또 이에 대해서 공무원 파면했어요.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굳이 못 받습니다. 이 내용이고. 요거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현재 자소서 판례입니다. 자, 특별권력관계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시면 이것부터 내용을 이제, 적용되는데, 봐볼까요? 요거 한번 쭉 봐보시고,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내용이 있죠. 명령.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여기죠. 여기 이제 1번이 명령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징계권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우리 행정규칙 내부에서 공무원은, 여러분들, 어떤 법 위반,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훈령, 아까 명령권 보셨죠? 그것은 훈령 등을 통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 훈령, 총리령 훈령, 부령, 총리령 훈령, 또 각부 장관의 훈령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또 법 위반이 돼서 징계를 하고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자소서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합니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행정규칙 내부 봐보세요. 오늘날에는 이런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부정돼요. 오늘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공무원을 파면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날 이 법치주의가 적용이 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사법규정 계획이 있는데,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법규정 적용 여부인데, 공사법 이혼론에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공법 행정법의 역사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아서, 공법의 흠결, 행정법의 흠결이 많습니다. 이때 사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때 명문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때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적극설이 사법적용설이 다우설이고요. 사법규정의 적용 관계에서 일반 원리법 규정, 요건 적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법규정이 적용 한계에 대해서 권력 관계에서는 사법규정이 일반법 원리 규정 이외에 사법규정은 적용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권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건 본질이 사법관계니까 사법규정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법원리 및 사법규정 보시면 여기, 그죠? 요 한 가지만 보면 다 끝납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사항인데, 이렇게 보시면, 사법규정 여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에서는, 우리 사법에서는 이게 무효예요. 근데 우리 사법규정에서는 무효라는 규정이, 법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무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취소예요.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군법상의 주소는 여기에 주민등록법상의 뭐 주민등록지, 단수주의, 주관주의를 그 내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3강 내용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히 남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